안녕하세요. 오늘 김교신의 사상과 실천 중에 다섯 번째 김교신의 노동관과 가정. 제가 다섯 번째고요. 앞에 참 더 있었으니까 일곱 번째겠네요. 일곱 번째 강의입니다. 원래 계획했던 강의 주제에 이 주제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교신의 노동관과 가정관. 근데 그 순서가 이렇게 밀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못하게 되나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좀 해보자는 말씀이 있으셔서 여기까지 하게 돼서 저로서는 준비한 걸 다 할 수 있게 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김교신의 노동관, 가정관, 이게 각각을 따로 떼서 음, 얘기해 볼 수도 있겠고요. 여러 에피소드를 쌓아가면 할 얘기가 뭐 많이 있을 텐데요. 그리고 또 그런 에피소드들을 모아서 어, 조금 더 진지하게 김교신의 노동관의 의미가 뭔지, 가정관의 의미가 뭔지, 뭐 이런 걸 논의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거기까지 나가야 될 텐데요. 일단 뭐 오늘 강의에서 거기까지 할 수는 없고, 또 시간을 오늘 제가 좀 줄여서 축적으로 해야 되기도 하고 해서 음, 여러 에피소드들 중에서도 1936년 김교신생이 그 북한산로 정릉으로 이사를 간 후에 몇 년간 있었던 기록들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관 또 가정관에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들 몇몇 대목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중간에 설명도 뭐 가능하면 줄이고요. 준비한 강의안을 얼른 말씀드리는 걸로 제 얘기를 좀 빨리 마치려고 합니다. 북한산록의 집인데요. 김교신 생이 정릉의 북한산록으로 이사하기로 정한 것은 1936년 3월이었고요. 그래서 3월에 주택을 짓기 시작해서 4월 말에 완공했습니다. 원래는 한 달 기한으로 생각했는데 그보다는 어, 조금 더 늦어졌습니다. 뭐 비가 오기도 하고 또 일을 맡았던 목수가 뭐 좀 게으름을 부리기도 하고 해서 생각보다 늦어져서 그 기간 동안 김교신 선생님이 굉장히 초조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월 7일에 첫 이사를 했고 6월 21일에 마지막 짐을 옮겼습니다. 이사에만 한 달 보름이 걸린 셈이죠. 굉장히 긴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과 6월 사이에는 활인동과 정릉 그리고 복내정은 이제 학교가 있는 곳이니까요. 을 오가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6월 6일의 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울타리 없는 집이라. 북한산성이 북편을 막았고 남한산성에 대문을 달았다. 시내의 외소저암한 집에서 혼난 터라 바라크식 일망정. 최강의 창은 넉넉하고도 넘치니 아침에는 늦잠 자고자 하되 밝아서 잘 수 없고 저녁엔 피로하여 베드로의 무리처럼 쓰러져 잔다. 아침엔 꿩이 울어 기운을 돋우고 저녁엔 모기가 물어 인내력을 키우니 속에 신앙이 있는 때는 범사가 찬송이다. 내일 집회 준비로 인하여 오늘 밤은 공덕리 서재로 돌아오다. 이때까지는 아직 성서 연구회는 공덕리 그 활인동에 있는 그 자택의 꿈인 그 집회실에서 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릉에 가서 자기도 하고 했는데 예, 다음 날 이제 집회가 있으니까 공덕리로 돌아왔다. 그런 건 얘기입니다. 이사가 진행되던 중 우물을 봤습니다. 물이 시원하고 물맛이 좋아서 북한산록의 자랑이었습니다. 낮 동안 시내에서 어지러운 세태와 번잡한 사무에 시달리다 산록으로 돌아와 시냇물에 몸을 씻고 우물물을 마시면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김교 선생이 우물물, 에, 물부심이 대단했어요. 요즘 말로 물부심이 대단했는데
그래서 손님이 오면 그 뒷뜰에 우물물을 떠서 내놓고 하면 그 물맛이 좋다고 또 다들 칭찬을 하고 그런 얘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정릉 자택의 전경입니다. 여기 어, 왼쪽 편에 있는 검은 지붕, 낮은 지붕, 이게 이제 1936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지은 집입니다. 그 옆에 있는 조금 높게 지은 돌로 지은 집, 요게 이제 서재입니다. 이건 이제 김교 신생이 손수 지은 집이죠. 1년 후에 이 집을 지었습니다. 그 얘기는 뒤에 또 좀 나옵니다. 정릉에서 양정학교까지는 30리 길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집에서 나와서 이제 고개를 아리랑 고개라고 불렀던 그 고개를 넘어서 도남정까지 걸어가야 되고 도남정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동소문까지 갑니다. 그리고 동소문에서는 전차를 타고 복례전까지 가는 거죠. 이 길을 매일 오가기 위해서 김교신은 자전거꾼이 됐습니다. 김교신 첫 자전거를 산 것은 1936년 5월 27일. 아직 이제 이사가 다 끝나기 전이죠. 자전거꾼이 된 김교신의 첫 감상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자전거로서 통행하면 전혀 다른 서울이 전개되어 보임을 발견하다. 전차 타는 계급이 다르고 자동차 타는 계급이 다르고 보행하는 사회가 다르며 자전거 길에 자전거 도의 사회가 또한 다른 것이다. 자전거꾼 대부분은 몸을 천한 직업에 두고 남에게 봉사하는 층의 인사들인 것을 인식할 때 며칠 사이에 이 사회에 들어서게 될 자신을 돌아보아 인생 행로에서 한 계급 승급이나 한 듯이 못내 자랑스러워. 네. 몸 쓰는 이들 속에 있게 된 것은 못내 자랑스러워했다고 했지만 자전거꾼이 된다는 것은 굴욕을 감내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일기에 여러 곳에서 써놨습니다. 근데 뭐 그런 굴욕적인 일이 있어도 김교신 선생님 거기에 뭐 화를 내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일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면모를 보여줍니다. 교통순사에게 고함과 욕설을 듣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한 번은 학생들을 인솔해서 전람회를 관람하러 갔는데 자전거꾼 복장 때문에 교사가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네. 자전거꾼은 어딜 가나 괄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1936년 10월 말에 맑은 가을날 아침이었는데요. 여느 날처럼 자전거를 타고 동소문 내리막을 달려 내려오는데 불현듯 머릿속에 자전거 신학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평소 신학이란 말을 잘 쓰지 않았고 전도자로나 성서 연구자로나 소인을 자처했던 김교신이 신학이라는 말을 쓴 것은 좀 의외인데요. 오히려 자전거와 신학이라는 이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결합한 것은 또 그럴 만한 일이었습니다. 김교신이 신학이란 말을 쓴다면 그것은 일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었고 학자들의 전유물은 더욱 아니었습니다. 후일에 자전거 신학을 문장으로 표현하는 날이 있으면 매우 흥미있겠다. 이런 생각에 그런 생각이 떠오르니까 너무 마음이 기쁜 거죠. 그래서 종로를 지나서 복례정으로 오는 내내 유쾌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김교신 선생이 자전거 신학을 음, 체계적으로 발표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나의 자전거라는 글이 있는데요. 이 글에서 이날 생각했던 자전거 신학이 이런 게 아니었을까 하고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 나의 자전거는 반년간 타던 자전거를 잃어버린 후에 쓴 글입니다. 앞에 이제 자전거 신학이 떠올랐다는 것은 10월 말이고 나의 자전거는 이제 그 이듬해 1월 성서조선에 발표된 거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12월이죠. 12월 며칠에 자전거를 한번 잃어버리잖아요. 첫 자전거를 도난당한 것이 1936년 12월 3일의 일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지난번에도 한번 한 적이 있죠. 12호로 교정이 늦어서 수업 시간을 오후로 미뤄놓고 출근길에 인쇄 수업부터 들러서 교정을 하고 학교로 가려고 보니
인쇄소 앞에 세워뒀던 자전거가 사라지고 없는 거죠. 이날이 그 우리 소록도에서 온 편지를 볼 때 나왔던 그 에피소드잖아요. 아, 자전거를 잃어버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 버스 종점에 서 있는데 동성학교 그 앞에서 누군가 찾아와서 소록도에게 형제들에게 보낼 물품을 이리로 좀 사보내시오 하고 이제 거금의 후원금을 내놓았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날입니다. 이 글은 나의 자전거요. 이 글은 자전거를 잃고 나니 자전거가 나의 팔다리의 한 부분이었던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해서 자전거 타기의 유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경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경성의 대중교통 여건은 아주 열악했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로 경성의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 1930년 40만이 안 되던 데서 38년이 되면 70만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이 채 안 되는 그 기간에 배가 불어난 거죠. 1938년에는 동소문을 그래서 철거합니다. 동소문을 철거하고 그 철거된 자리로 이제 전차 선로를 연장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대중교통을 확충을 하고 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도남정에서 전차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려면 극심한 경쟁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자전거는 가고 멈추는 것을 스스로 할 수 있으니 누구와도 경쟁할 필요가 없었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시간 10분 걸리는 거리를 자전거로는 경쟁하지 않고도 35분 만에 달릴 수 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점차 자전거 타기에 익숙해지면서 주변 풍경과 사물의 움직임이 모두 정물로 보이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집에서 출발하면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 경성의 도심은 하나의 터널에 불과했습니다. 자전거 위에서는 앞길을 볼 수밖에 없었고 눈이 단순해지자 생각도 단순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모든 추잡한 것, 악착스러운 것, 부허한 것, 괴이한 것은 보이지도 않고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질주하는 자전거 앞을 교통 신호가 막아서는 경우가 간혹 있었지만 이때는 모든 신경을 한 점에 더욱 집중해야 했습니다. 자전거꾼이 된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낮은 자리에 처하는 것이었습니다. 김교신은 자전거를 타는 것 중에 가장 겸비한 것, 즉 나귀에 비유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던 예수를 떠올렸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현대의 나귀다. 경성분해의 교통정리 정책으로 봐도 전차에 궤도가 있고 자동차에 지정된 도로가 있고 짐 싣는 마차가 또한 지정된 길을 다니되 오직 자전거만은 이쪽 저쪽으로 남는 길로 몰리는 무시를 당하고 있다. 또한 자전거꾼의 대다수는 사회에 봉사하는 계급에 미천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 중에 가장 겸비한 것을 타고 심부름꾼 배달부들과 반열을 같이 하여 다름질하려면 나귀로 입성하시던 주 그리스도를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자전거는 나로 하여금 한층 더 넓은 사회에 호흡하게 하였다. 김교신은 아침에 정릉에서 도남정 내리막을 내려와서 동소문에서 종로를 거쳐 복내전까지 저녁에는 그 길을 되짚어서 자전거를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다른 중간에 어디 안 들고 바로 왔다 갔다 해도 24km 정도 되는 길을 매일 자전거로 달리는 거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학교에서 인쇄소로 갈 때, 또 총독부로 갈 때, 가끔 병원에 문병을 갈 때도, 물건을 사러 본점에 갈 때도, 또 연애가 있어 조선 호텔에 갈 때도, 학생들을 인솔해 조선 신군으로 갈 때도 언제나 자전거였습니다. 요 각각의 에피소드들이 또 다 있어요. 네. 무릎 아래가 달라붙는 골프 바지 차림이었고요. 또 얼마간은 지인의 추천으로 고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겨울에는 기마개를 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 아니면 사시사철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눈 오는 날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고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일본의 무교의 신도이자 유명 화가였던 이시카와 미츠야. 이는 검색을 해도 잘 안 나오던데요. 유명한 화가였다고 합니다. 이시카와 미츠야.
이가 경성을 방문해서 김교신을 만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이제 자신의 무교의 잡지에 김교신을 만난 인상을 써놓고 있어요. 그의 눈에 비친 김교신은 모던한 바지를 입고 자전거를 타는 중년 사내였습니다. 자전거꾼 김교신은 경성의 풍경에 이체를 더하는 존재였습니다. 창조와 자립의 생활 보겠습니다. 김교신이 홍제외리에 있던 김주항의 농장을 처음 찾은 것은 1935년 1월 5일. 김주항이라는 이가 나와요. 이는 뒤에 좀 나오는데요. 미국인 여성 아그니스 데이비스 김과 결혼해서 홍제외리에 집을 지어놓고 농장을 운영하던 이였습니다. 근데 이가 이제 39년인가요? 40년쯤 된 것 같은데요.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요. 아내가 이제 미국이니까 미국으로 간 거겠죠. 이 무렵에 김교 신생도 미국 유학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30년대 초중반까지 김교 신생은 그래서 영어 공부를 또 열심히 했어요. 그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이 김중왕이 오산학교 출신으로 춘원 이강수에게 배웠습니다. 춘원 이강수가 오산학교에 1910년부터 해서 한 3, 4년을 거기에 교사로 있었죠. 그래, 춘원 이강수를 잘 알고 있었고 이창갑과도 친분이 있었는데요. 김교신이 홍제웰이 처음 찾은 건 35년이었는데 그 뒤에 이광수가 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 김중왕의 농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춘원이 창조의 생활이라는 글을 발표합니다. 그걸 이제 김교 신생이 신문에서 읽고 김중왕의 농장을 다시 찾은 것이 1937년 2월, 그러니까 2년 만이었죠. 춘원의 필치로 그린 김중왕 부부의 홍제외리 농장에서 삶은 창조의 생활, 사랑의 생활이었습니다. 2년 만에 김중왕의 농장을 그래서 김교신이 다시 방문해 보니 본관과 축사가 새로 들어서 있었고 경작지도 크게 확장돼 있습니다. 춘원의 글로도 다 쓰지 못한 창조의 생활이 거기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걸 보고 와서 이제 김교신 생이 창조의 생활을 본받아 손수 서재 건축에 나선 거죠. 4월 27일부터 한 달 동안 돌을 쌓아 벽을 만듭니다. 바로 아래가 이제 시냇가니까요. 거기에 이제 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해서 또 산록이니까 뭐 그런 석재가 많았겠죠. 벽을 쌓아 만들었고 5월 30일에 목수의 조력을 얻어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기와 공사를 마친 것은 6월 1일이었고요. 6월 8일에는 창호와 마루공사. 공사를 마치고 서재에 책을 옮긴 것이 6월 12일이었습니다. 한 달 보름 동안의 역사였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5평 남짓한 전용 서재를 사용하게 됐다고 기뻐했습니다. 돌로 지었으나 돌집이라기보다 석굴이라고 하는 편이겠네요. 편이 바른 연상을 줄 것이다. 형도 없고 식도 따르지 않은. 다시 한번 사진을 볼까요? 앞 위에 있던. 예. 창을 굉장히 크게 냈고 반지하를 이렇게 또 만들었어요. 창은 이중창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소음을 가능하면 줄이고 햇빛은 많이 받고 그런 집으로 스스로 이제 설계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지은 거죠. 네. 창을 크게 하고 열게 만든 것은 햇빛과 공기를 넉넉히 받아들이고자 함이요. 출입구를 이중으로 하고 유리창을 이중으로 한 것은 아이들 전쟁 소리, 동네의 과잉 라디오 소리, 유행가 곡조 등의 모든 세상의 음파를 거부하려는 심산이었으나 목적을 완전히 이루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것은 주는 대로 받고 인간에서 보내는 것은 모조리 거부하고자 하는 고집이 표현된 것이다. 소음 때문에 김교 신생이 좀 괴로움을 겪긴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북한 산록이 되다 보니까 경치도 좋고 물도 좋고 하니까
유흥객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는 거죠. 밤늦게까지 막 그 확성기로 유행가 틀어놓고 뭐 그런 노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 또 김경신 선생님은 또 못 참고 이제 뛰어나가는 거죠. 나가서 막 호통을 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또,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어른이 호통을 치면 또 금방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이렇게 또 물러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또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물러가고 하면 또 김 교수님이 너무 심했나 하고 또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김 교수는 경제적 독립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경제적 독립이 없이는 신앙생활도 없다고 했습니다. 불이한 현세에 선인이 실직하기도 하고 의인이 굶주리는 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세에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을 논하지 말고 성서를 말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육체와 분리하여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처럼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한 신앙도 살지 못한 신앙이다. 경제적 독립, 또 그걸 위해서 노동을 하는 것,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1938년 10월 17일은 김교신 생의 당녀 진술량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신랑은 용인 출신의 조성진이라는 이였습니다. 10월 15일에 주례를 맡은 함석헌 선생이 장녀와 함께 상경했고요. 10월 16일에 저녁에는 하객들이 속속 북한살로로 모여들었습니다. 17일은 쾌청한 가을날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난 김교신은 새벽 5시에 우리 마당에는 오리온좌로서 차이를 치고 천랑으로서 등을 달고 북한 연산으로서 병풍을 두른 것 같다. 인생이 무엇이간데 그 머리 위의 하늘이 저다지 찬란하고 그 좌우의 달령이 이다지 음숙한 거라고 썼습니다. 그 새벽 결혼하는 장녀를 위해 기도회를 들었습니다. 성서조선 독자인 박정수 여사, 이분은 강화도에 계시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화도로 가서 김교신 선생이 하루를 묵으면서 거기에 있던 분들과 어, 성서 공부를 한 적도 있습니다. 1940년 무렵의 일입니다. 박정수 여사가 사회를 보면서 잠언 31장으로 권면했습니다. 정오가 되어 결혼식을 거행했는데요. 함석헌 선생이 마태복음 19장을 본문으로 막 결혼의 의라는 주제로 설교했다고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결혼식은 현 사회에서 유례 없는 결혼식입니다. 지금 결혼식이라고 하기만 하면 누구나 곧 부민관이나 어느 교회당에 크고 화려하게 꾸민 식장과 예복 화관의 성장과 수십 백의 군중이 요정에서 떠드는 성대한 잔치를 생각하지만은 오늘 여기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있는 것은 오직 엄숙하게 솟은 북한산과 맑게 흐르는 앞시내와 고요하고 깨끗한 이 가정뿐입니다. 이런 식을 택한 이유는 주인 김 선생이 몸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두 분의 인생의 새 출발을 될수록 엄숙한 가운데 뜻있게 하도록 하기 위하였습니다. 그게 이제 첫 대목이고요. 조금 건너뛰면 지금 우리 조선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 행하자는 믿음으로 되는 깨끗한 가정을 요구하기 긴절합니다. 참 조선의 생명은 사회 길거리에서도 말할 수 없고 학교에서도 바랄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밖에 유지되고 행생될 길이 없습니다. 실례를 들어 말하면 언어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깨끗한 가정은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신앙으로 자라난 두 분의 첫 출전을 맡게 된 것은 이런 만신의 창의를 입은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희망이 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건대 여기서 맺어지는 두 분의 결혼 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이 전문이 주례사의 전문이 성소조선 1938년 12월호에 실려 있습니다. 하객들은 이번 결혼식은 사회자의 설교로 보나 신랑 신부의 자연스러운 의복 차림으로 보나 유례를 보지 못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교신으로서는 남들과 다르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꾸밀 줄 모르는 성격에 분수에 맞게 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딸을 떠나보내 섭섭하지 않느냐고 묻는 이에게 김교신은 이 결혼은 육으로 낳은 딸과 영으로 낳은 아들의 결혼이니 누구도 타인이라는 느낌이 없고 영으로 낳은 아들은 더욱 신뢰할 만하여
불안이 전혀 없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식을 마친 후에 김교신 선생이 직접 사진을 촬영했고요. 이 무렵에 김교신 선생은 이제 두 번째 담임반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서 교사에게 사은품을 증정했는데 카메라를 증정했어요. 그래서 카메라 촬영하고 그 그러니까 인화하고 이걸 거기 그 당시 양정학교 교사로 있던 장지영 선생이라고 저 국어학자입니다. 이분에게 그걸 배워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사진 촬영을 직접 했습니다. 야나이하라 그 성서 집회 때도 다 마치고 나서 사진 촬영을 김교신 선생이 직접 하죠. 정성스러운 글로 축전을 보내온 이도 있었습니다. 북한살록의 결혼식은 참 조선인의 자연스러운 예식이었습니다. 축혼인해서 새로운 집일수록 더러움 더욱 더웁니다. 날마다 쓸고 닦아 티끌없이 하옵시면 임께서 가까이 오시와 함께 계시오리다. 이건 이제 시조 형식을 빌려서 이렇게 쓴 건데요. 석곡초부라고 보내온 이의 필명이 이렇게 붙었는데 이게 아마 춘원의 글인 걸로 보입니다. 그, 요 글을 보내오기 전에 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춘원이 시를 몇 편 보내와요. 그것도 그 글을 내 필명도 석곡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김교신 생이 어느 다른 그 성서통신, 성조통신에 조선 최고의 문필가가 쓴 글인데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그 글에 대해서. 조선 최고의 문필가라고 할 만할 때 떠오르는 인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무렵에 김교신과 교류가 있어서 성서조선에 글을 실을 만한 인으로는 이광수 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이 글도 이 지금 축전도 춘원의 축전으로 보입니다. 이 무렵에 김교신 선생과 춘원 사이에 꽤 많은 교류가 있었어요. 네. 가정의 천국을 비추라. 자, 김교신은 부인 한매와 함께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고 자녀는 모두 팔남매를 낳았습니다. 양정학교 교사 월급으로 성서조선을 간행하고 남은 것으로 대가족이 생활해야 했기에 극도로 청빈한 삶을 살았습니다. 젊어서 과부가 된 모친을 김교신은 지극히 사랑하고 연민했습니다. 모친의 말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어느 여름날 오전에는 집필하고 오후에는 무 배추를 파종하고 개사수리도 했습니다. 근데 개사수리한 것이 매우 잘 되었다는 모친의 칭찬을 받고 김교신이 아이처럼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어린애처럼 좋아하시네라고 아버지를 놀려먹는 거죠. 그러니까 김교신 선생이 40이 넘어도 어머님 앞에는 어린이요. 환갑이 지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기독자가 어린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모친이 함흥에 다녀오는 길에 강아지를 한 마리 안고 와요. 푸럴이라는 이름의 강아지입니다. 김교신 선생이 정릉으로 옮겨간 뒤에 강아지를 기르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앞에 몇 번을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이 푸럴이를 길렀는데 푸럴이가 아주 오랫동안 그 집에서 충직한 개가 됐어요. 프로리가 근데 집을 나갑니다. 키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집을 나간 후 며칠이 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온 가족이 구역을 나누어 찾아다녔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다섯째 되는 날 아침 저 멀리 동구에 뛰어오는 개를 보고 아이들이 소리치는 거죠. 저기 프로리 없다. 그러니까 보니까 정말 프로리인 겁니다. 네, 온 가족이 프로리를 안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프로리는 새벽마다 기도처까지 따라와서 기도하는 주인을 지켜주었습니다. 프로리가 또 이 암캐인데요. 분만을 여러 번 해요. 할 때마다 10마리씩 낳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자들 중에 또 지인들 중에 이 프로리의 새끼를 분양받으려는 이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뭐 한 번 낳는다고 해도 10마리니까요. 분양을 받지 못해 울고 간 부인도 있고. 근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분만을 했는데 야, 이걸 누구한테 나눠주나 누구한테는 안 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김교신 선생이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죠. 강아지 한 마리에 1원씩 받고 분양을 해볼까 했는데 강아지를 누가 본받고 파느냐는 모친의 만류로 뜻을 접었습니다.
북한살록에서는 아이들도 자기 힘에 맞게 일해야 했습니다. 밭에 물 주는 일, 풀 뽑는 일, 성소조선 봉투 붙이는 일 등에 온 가족이 힘을 합했습니다. 1937년 9월 임시로 집안일을 돕던 식모가 일할 곳을 찾아 떠났습니다. 이 임시였다는 이유는 원래는 웬만해서는 식모가 없었어요. 심부름하는 아이만 집에 있고 이랬는데 심부름하는 아이도 가족처럼 이렇게 같이 생활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어느 부인이 형편이 공공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곳은 찾지 못하고 해서 이제 임시로 집안 일을 좀 맡겼던 거죠. 근데 갑자기 이제 떠났습니다. 식모가 떠나게 되자 부엌 간 출입이 자유로워지고 제 일은 제 손으로 한다는 평소 생각에 철저하게 됐다면서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아이들도 방 청소, 마루 청소를 분담했습니다. 부엌 간 비상시국, 지금 이게 중일 전쟁이 막 터지고 얼마 안 됐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부엌 간 비상시국을 극복할 배치가 즉일 성립되었다고 호기를 구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장남이 신장염으로 입원하게 돼서 부인이 집을 비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교 선생이 장녀, 차녀 등과 함께 부엌 일을 맡게 된 거죠. 오늘 아침엔 장녀, 차녀를 주력으로 삼녀를 보조병으로 하는 신군단을 편성하여 이를 독려하면서 교반을 지어 학생들과 교사가 모두 정각대로 등교하다. 아직도 제4년은 예비역으로 늦잠 자고 누웠으니 우리의 취사 진지는 가히 안심이로다. 라고 익사를 부렸습니다. 실내 청소를 분담한 아이들에게 노동에 대한 보수를 주기로 약속했고 한 달이 지나 정산할 때가 됐는데 미취학 아동이던 넷째가 평소 심부름을 많이 하는데 보수를 받지 못한다는 걸 할머니께 항의했고 그걸 듣던 네 돌이 안 된 장남이 자기도 한 구역을 맡겠다고 제의해서 북한 산록에는 일하지 않고 먹는 이는 곧 돌이 되는 유아한 사람만 있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으로 우리 집은 천하의 낙원이다. 세상에 아무 지위도 부러운 것이 없다. 진실로 만족이요 감사요 찬송이다. 원컨대 능히 노역에 견디며 노동을 기뻐하는 자녀를 세상에 제출하고지고. 하루는 아침에 아이들 잠을 깨우다 묘안을 냈습니다. 찬송가를 크게 부르는 겁니다. 네, 아이들이 하나둘씩 깨어나는 대로 찬송가 합창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살록의 아침은 천사들의 찬송으로 가득했습니다. 부인에 관해 쓴 글은 많지 않습니다. 김교신은 가정 내에서 많지 않지만 김교신은 가정 내에서 겪는 여성들의 고단함에 대해 연민을 가졌습니다. 1939년 6월에 발표한 가정생활이라는 글에 당시 여성들에 대한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글에서 김교신은 가정에서 성도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말했습니다. 신앙이 독실한 한 젊은 자매의 이야기를 듣고 가부장제 가족에서 가장의 태도에 대해 성찰했습니다. 이 여성은 가정생활 10년에 5남매를 낳아 기르느라 가정 이외에는 세계를 모르고 지내왔다고 합니다. 근데 심신이 허약해지고 보니 며칠이라도 좋고 일주일이라도 좋으니 집을 떠나 생활해 보는 것이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의 말에 김교신 출가한 맏딸을 떠올렸고 또 마흔이 넘도록 가정에만 있어 온 부인을 생각했습니다. 부인에게 가고 싶은 대로 가라 하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가장 약한 자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곧 천국이다. 권리 없어 보이는 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약한 자의 항의에 몸서리쳐 순종하기까지 우리 신앙의 도정은 아직 전도 요원하다 할 수밖에 없다. 가장 약한 자의 정당한 의지가 장애 없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일까 한다. 우리의 가정에 천국의 빛을 비추어라. 가정 생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제 마무리인데요. 나의 천막직입니다. 성소조선을 간행하는 일에서도 김교신은 자립을 추구했습니다. 어느 독지가가 성소조선 간행 비용 일체를 부담하겠노라 했지만 이를 거절했습니다. 성소조선 비용은 독자가 모두 부담하는 날까지 그 주필인 자신이 천막장이 노릇을 해서 감당하겠다. 그래서 조선 같은 빈핍한 땅에 났다가 친척과 친구에게 신세 끼치지 않고 간다면 그것이 조선을 위한 최대 사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940년 3월 양정학교를 사직한 후 김교신은 전도자로 일선에 나서고자 했지만 여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목장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 만주를 오가기도 했지만 사업의 터전을 접지 못했던 것 같고요. 양정학교 사직 후 1년 반의 시간은 지난 반생에 경험한 것보다 더 심각한 파란을 겪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수입원이 없이 성서조선을 간행하면서 대가족을 부양하자니 곧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혔고 이 때문에 1940년 9월부터 6개월간 경기중학교에서 임시 교사로 근무했고 또 얼마간 휴직기를 거쳐서 1941년 10월부터 다시 송도중학교에서 교직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이 무렵의 김교신의 사정은 김중면이라는 이gat은 제2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김중면은 김교신의 두 번째 담임반의 학생이었습니다. 이가 이제 양정학교를 졸업하고 수원 고농으로 진학을 해요. 수원 고등농림학교. 여기 이제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만 갈 수 있는 학교입니다. 유달령 선생이 이제 첫 번째 담임반 학생으로 수원 고농을 진학을 하죠. 그리고 김중면이 이제 두 번째 담임반 학생으로 거기를 진학합니다. 그리고 이 무렵에는 이제 41년 5월인데요. 41년 초에 어, 수원 고농도 졸업을 하고 이제 갑산 소학교인가요? 그 거기로 이제 교원으로 가게 됐어요. 그 무렵에 이제 김교신 선생을 방문한 겁니다. 김중면은 양정학교 두 번째 담임반의 제자로 1938년 3월 졸업식 후 사은 기념품을 바로 이 카메라입니다. 이게 전달하는 자리에서 증정문을 낭독해서 김교신을 감격했습니다. 그 교사가 자기들의 가르친 그 가르침을 요약해서 낭독을 했는데 그 사연이 너무나 곡진해서 거기 앉아있던 교사와 그 학생들이 전부 이제 눈물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 증정문을 김교신 선생이 그대로 옮겨서 성서조선에 싣고 있습니다. 그이가 이제 김중면이었는데요. 41년 초 김중면은 수원고등을 졸업하면 이제 갑산 공립농업학교, 공립농업학교네요. 부임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가 김교신의 자택을 방문한 것은 1941년 2월 18일이었습니다. 그는 김교신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스승의 신경을 들으면서 한편으로 안심이 됐지만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음을 알고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성서조선 출판의 부담을 나누어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품고 독자들에게도 후원을 요청하는 글을 써서 다시 김교신을 찾았는데 3월 중순이었습니다. 마침 김교신은 집에 없어 글만 두고 돌아갔는데 처음 이 글을 본 김교신은 글을 실지 않기로 했습니다. 실어봐야 그 제2의 함께 나설 리가 많지 않다는 걸 김효신 선생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첫 월급을 받은 김중면이 자신의 몫을 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라도 자신의 제의를 실행하려고 하자 김교신도 마음을 바꾸어서 그 글을 성서조선에 수록했습니다. 그렇게 발표된 글이 제의였는데요. 하지만 이 제의가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김교신 선생이 예상한 대로 이 제의에 응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김교신 선생의 말로는 아브라함이 그 어,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뭐 멸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원래는 50명 했다가 점점 줄여서 이제 10명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 수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송소여선 1941년 7월호는 통권 150호이면서 창간 14주년 기념호로 발행했습니다. 이 기념호에 제150호, 한 가지 의혹, 나의 천막집, 1년 유반, 1년하고 반. 이거는 이제 에, 양정학교를 사직하고 나서 1년 반이라는 뜻이죠. 영원한 학생, 고등유의 뭐 등등 짧은 권두문을 9편이나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 글들은 모두 성서조선을 지금까지 간행해 오면서 갖게 된 소회를 쓴 것이었는데요. 이 무렵 김교신의 심경을 잘 보여줍니다. 한 가지 의혹에서 만 14주년 통권 150호까지 간행한 잡지를 내기까지 기자의 생활비는커녕 인쇄 실비도 충당하지 못한 잡지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가 자문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이런 형편을 이유로 잡지 폐간을 종용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김교신은 사도 바울의 말을 떠올려서 우리도 밤과 낮으로 노동하여 아무에게도 특히 기독교도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서 복음 전파하기를 지원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천막지게 마지막 대목입니다. 근일에 김중면 군의 제의가 있었으나 거기에 응하는 자는 내가 예언했던 대로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했던 최후 할인으로 결정된 의인의 수에도 미치지 못했다. 고로 우리는 무슨 모양으로든지 밤낮 천막을 제조 판매하여야 할지어다. 이 일만은 원컨대 다른 아무보다도 다소 사람 사도 바울을 본받고자 한다. 네. 이렇게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특별한 답을 온몸으로 보여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 김교신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의 아주 독특한 노동관과 가정관을 통해서 신앙이 어떻게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스며들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교신에게 신앙은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었어요. 온몸으로, 일상으로 살아내는 것. 그의 삶 전체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었던 셈이죠. 이야기는 193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교신이 아주 흥미로운 결정을 하거든요. 도시 한복판에 편리한 생활을 다 버리고 일부러 저 멀리 북한산 자락으로 이사를 가서 자기 손으로 직접 집을 짓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사가 아니었어요. 삶의 방식을 아예 뿌리부터 바꾸려는 아주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충동적으로 에이, 이사 가자 한 게 아니에요. 3월에 마음 먹고 집 짓기 시작해서 6월에 마무리하기까지 거의 석 달에 걸쳐서 도시의 삶에서 자연 속의 삶으로 아주 의식적인 전환을 이뤄낸 거죠. 그럼 그곳에서의 삶이 어땠을까요? 김교신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침에 꽝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힘을 얻고 저녁에 모기한테 물리면서 인내를 배우고 신앙이 있으니 이 모든 게 다 찬송이라는 거예요. 삶의 좋은 면과 힘든 면, 그 모든 걸 신앙으로 끌어안는 태도가 정말 선명하게 보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북한산 생활에는 아주 현실적인 어려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출퇴근 길이었어요. 학교까지 편도로 무려 12km.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이 고된 과정 속에서 그의 신앙을 대표하는 아주 특별한 신학이 탄생합니다. 그때 대중교통이 어땠냐면요. 정말 끔찍했죠. 걷고 버스 타고 또 전차로 갈아타고 1시간 10분이 꼬박 걸렸습니다. 근데 자전거는요? 딱 35분. 남들과 막 부대끼며 경쟁할 필요도 없이 오직 자기 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선택, 단순히 시간만 아끼는 게 아니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김교신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대부분 배달부나 노동자들이었거든요. 근데 김교신은요, 자기가 자전거꾼이 된 걸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인생에서 한 계급 승급했다, 이렇게 자랑스러워했어요.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를 본 거죠. 그리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그 유명한 자전거 신학이라는 말이 탄생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학이라는 게 뭐 거창하게 책상에 앉아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땀 흘리면서 페달을 밟는 이 일상의 노동, 바로 그 현장에서 진정한 신앙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살아 숨쉬는 신학 아닙니까? 이 자전거 신학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비유에 있습니다. 자신의 그 낡고 초라한 자전거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타셨던 나귀에 빗댄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출근하는 그 길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는 거룩한 순례길이 되는 순간이었던 거죠. 자, 김교신의 노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자전거를 타는 이동을 넘어서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창조의 영역으로 나아갑니다. 1937년, 그는 자기 손으로 직접 서재를 짓기로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달 내내 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벽을 만들고 목수 도움을 좀 받아서 지붕을 올리고 그렇게 6주 만에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건 그냥 집 짓기가 아니었어요. 창조적인 노동으로 자립하겠다는 그의 신념, 그 자체였죠. 그에게 경제적인 자립은 그냥 돈 버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성숙과 직결되는 문제였어요.
30살이 되도록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으면 성령이나 성서를 말하지 말라, 이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자기 삶 하나 책임지지 못하면서 어떻게 영적인 걸 논할 수 있겠냐는 거죠. 자, 이렇게 확고한 노동관과 자립정신, 이게 그의 가정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김교신에게 가정은 신앙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무대였습니다. 1938년에 딸의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바로 그 북한산 자락의 집 마당이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에요. 거칠애를 다 버리고 본질에만 집중하는 김교신 가족의 가치를 정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그럼 평소 가정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정말 놀랍습니다. 8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모두 나이에 맞게 자기 일을 했어요. 밭에 물을 주거나 아버지가 만드는 잡지, 성서조선, 봉투 붙이는 일을 돕거나, 더 대단한 건 집에 있던 식모가 그만두고 나갔을 때예요. 보통은 큰일 났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가족은 드디어 우리 일을 우리 손으로 하게 됐다 하면서 기뻐했대요. 김교신 본인도 직접 부엌에 들어가서 요리를 도왔고요. 노동이 더 이상 힘든 일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하는 즐거운 활동이었던 겁니다. 그가 생각한 천국, 그건 멀리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이런 것이었죠. 가장 약한 자의 정당한 의지가 아무런 방해 없이 이루어지는 곳. 권유로 누르는 게 아니라 집안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의 뜻이 존중받는 곳. 그게 바로 김교신이 가정에서 이루고자 했던 지상의 천국이었습니다. 자, 이제 김교신의 노동관이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사명, 바로 잡지 성서조선 발간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받는 교사 월급을 천막직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생계를 위해 직접 천막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거기서 따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사라는 직업이 그냥 돈벌이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는 거룩한 노동이었던 거죠. 그의 재정 원칙은 정말 칼 같았습니다. 한 번은 어떤 독지가가 잡지 발행 비용을 전부 대주겠다고 제안했는데 단칼에 거절했어요. 왜냐? 외부 지원을 받으면 영적인 자유, 편집의 자유를 잃을 수 있다고 본 거죠. 이상적으로는 독자들의 구독료로 운영하는 거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꺼이 자신의 노동, 바로 그 천막직으로 메웠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김교신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일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분리된 영역이라는 게 없었어요. 신앙, 노동, 가정, 이 모든 게 완벽하게 하나였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김교신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예요. 교회 안에서의 신앙과 세상 속에서의 삶이 다른 그런 이원론적인 삶을 철저히 거부한 거죠. 그에게는 자전거 페달을 밟는 것도, 돌을 쌓아 집을 짓는 것도, 아이들과 함께 부엌에서 일하는 것도 전부 신앙 고백이고 예배였던 겁니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던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인용한 이 다짐을 보세요. 밤과 낮으로 노동해서 아무에게도 패기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겠다. 그의 삶 전체가 바로 이 문장을 살아낸 증거였습니다. 김교신의 삶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노동은 무엇을 향하고 있나요?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에만 머물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가정은 어떤가요? 정말로 그 안에서 가장 약한 사람의 목소리가 존중받고 있나요? 김교신이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 각자의 노동과 가정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